us coming together, and we have to resist any.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뉴저지 역사상 최악의 산불이 진행 중인 지금 15년 경력의 베테랑 소방관이 아이들을 구하다가 출구가 무너져 고립되는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거대한 불과 싸우며 산소통이 바닥난 채 서서히 죽음을 맞이하고 있던 그 순간, 놀랍게도 그녀를 구조하러 달려온 사람들은 한국에서 온 평범한 청년들이었죠. 아무 연고도 없던 낯선 미국 소방관을 살리기 위해 그들은 마치 자기 가족을 구하듯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한국 정부에서 급파된 특수소방팀은 미국 소방관들이 하루 종일 진압하지 못한 불길을 단 몇 시간 만에 완벽히 진압하며 모두를 충격에 빠뜨리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 불길 속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엠마 존슨이라고 합니다. 미국 뉴저지에서 여성 소방관으로 꽤 오랜 기간 일했죠. 산불은 물론 위험한 상황들도 많이 겪었어요. 하지만 그날 일은 정말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며칠 전 뉴저지 역사상 최악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오션 카운티 소방서에서 근무하는 저는 그날 아침 긴급 호출을 받았어요. 평소와 다른 벨소리의 간격과 강도에서 이번 화재가 심각하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죠. 손은 자연스럽게 방화복을 움켜쥐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출동하는 소방차 안에서 창문 너머로 본 광경은 충격적이었어요. 파인 베런스 지역의 커다란 소나무 숲 전체가 불길 속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입안이 바짝 말랐고 목구멍이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죠. 산을 태우며 피어오른 검은 연기가 태양을 가리고 대낮인데도 어둠이 내려앉은 듯했습니다. 차창을 통해 느껴지는 열기조차 강렬했어요. 현장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이미 통제 불능 상태였습니다. 서울로 치면 여의도 면적의 약 18배에 달하는 52제곱킬로미터가 불에 탔죠. 거대한 불길 앞에서 제 15년 소방 경력은 무용지물처럼 느껴졌어요. 주택가로 향하는 도로는 대피하는 이미 차량들로 꽉 막혀 있었어요. 차 안에서 눈물을 흘리는 아이들, 창문을 두드리며 도움을 청하는 노인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약 3천여 명의 주민들이 긴급 대피 중이었죠. 목이 터져라 대피 지시를 외쳤지만 바람 소리와 불길이 타오르는 소리에 가려 제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았어요. 연기가 점점 짙어져 시야는 5미터도 안 보였습니다. 무전기로 상황을 보고하며 손가락이 떨리는 것을 느꼈어요. 이미 불에 둘러싸인 집들이 많았습니다. 지붕이 무너지는 소리, 유리창이 폭발하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죠. 그때였어요. 한 여성이 제 소방복을 붙잡고 아이들이 안에 있다며 절규했습니다. 그 순간 제 등줄기로 차가운 전율이 흘렀어요. 여성의 얼굴에 묻은 그 흐름과 눈물 자국이 제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불길 앞에서 무력감이 밀려왔어요. 물론 그때는 알지 못했죠. 저 또한 상상도 못한 곳에서 도움을 받게 될 거란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게 저는 불길 속에서 어린 아이들을 구조하기 위해 집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미 1층은 시꺼먼 연기로 가득 찼고 뜨거운 공기가 얼굴을 강타했어요. 마스크를 단단히 고정하고 앞으로 나아갔지만 시야는 거의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2층으로 향하는 계단은 아직 불길이 닿지 않아 다행이었죠. 아이들의 흐느끼는 소리를 따라 2층 침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침대 밑에 웅크리고 있는 두 아이가 보였어요. 눈물과 그 흐름으로 범벅이 된 얼굴로 공포에 떨고 있었죠. 그들을 안심시키며 등에 업고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그 순간 천장에서 커다란 소리와 함께 불타는 목재가 쏟아졌어요. 본능적으로 몸을 숙여 아이들을 보호했지만 무너진 잔해가 출구를 막아버렸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산소통 게이지는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고 폐는 이미 뜨거운 공기로 화상을 입은 듯 아팠습니다. 아이들의 겁에 질린 눈빛을 보며 초조함이 몰려왔죠. 무전기로 구조 요청을 했지만 응답은 없었습니다. 주방으로 이동해 아이들을 싱크대 아래에 숨겼어요. 점점 의식이 흐려지는 가운데 창문 너머로 누군가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산소 부족으로 정신이 혼미해져 그것이 환청인지 현실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죠. 문이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몇 명의 사람들이 뛰어들어왔습니다. 눈을 간신히 뜨자 한국어로 대화하는 청년들이 보였어요. 뉴욕 뉴저지 한인회 소속이라고 밝힌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저와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한 청년이 저에게 다가와 괜찮으세요? 꼭 살려드릴게요. 저희는 LA 때도 이런 상황을 겪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의식이 점점 흐려지는 가운데서도 그의 단호한 눈빛과 확신의 찬 목소리가 기억에 남았습니다. 청년들은 놀라운 침착함으로 상황을 통제했습니다. 2명은 아이들을 먼저 안전하게 데리고 나갔고 나머지는 제 몸을 부축해 건물 밖으로 나왔어요. 그들은 단순한 자원봉사자가 아닌 체계적인 구조팀이었어요. 통신 장비와 응급처치 도구, 진화 장비까지 갖추고 있었죠. 스스로를 소개한 김민수는 미국에서 자란 한국계 2세였지만 한국 소방 기술을 배우기 위해 고국을 오가며 훈련받았다고 합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순간 정신이 혼미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국 저는 그들에게 감사하다는 이야기도 제대로 전하지 못한 채 기억을 잃고 말았죠. 물론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건 겨우 시작일 뿐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이후 눈을 떴을 때는 병원이었습니다. 화상을 입은 팔과 연기 흡입으로 상처 입은 폐는 아직 회복 중이었지만 의사들은 제가 목숨을 구한 것이 기적이라고 했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여전히 검은 연기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산불은 무섭도록 계속되고 있었죠. 그때 병실 TV에서 특별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한국에서 공식적으로 특수 소방팀이 뉴저지에 도착했다는 소식이었어요. 한국 정부가 특별히 파견한 산불진화 전문팀이었습니다. 그들의 도착 장면이 생중계되고 있었죠. 영상 속 소방관들은 일반적인 소방 장비와는 확연히 다른 장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병원 로비에서 동료 소방관들을 만났습니다. 그들도 한국 소방팀의 소식을 듣고 왔더군요. 마크 대위의 얼굴은 피로로 가득했고 수일간 지속된 진화 작업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정신을 차리고 현장으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참혹했습니다. 검게 타버린 나무들과 무너진 건물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숲가장자일에 도착했을 때 저는 완전히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바로 한국 소방팀 때문이었죠. 특수 제작된 방화복을 입은 그들은 우리가 접근하지 못했던 위험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손에는 생소한 장비를 들고 있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것은 한국에서 개발한 초고압 미분무 소화기라는 최신 장비였습니다. 일반 소화기보다 10배 이상 효과적으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다고 해요. 게다가 그들의 진압 속도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진압하지 못한 구역을 그들은 단 2시간 만에 완벽하게 통제했어요. 드론을 활용한 화재 감지 시스템은 화재의 이동 경로를 정확히 예측했고 그에 따라 소방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했습니다. 마크 대위의 입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어요. 저런 기술과 장비는 우리보다 10년은 앞서 있는 거야. 주변의 동료들도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미국 소방청의 자부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동시에 묘한 안도감도 느껴졌습니다. 이제 이 화재는 반드시 진압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한국 소방팀의 리더인 이진우 대장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은 날카로웠지만 미소는 따뜻했죠. 완벽한 영어로 현재 상황과 진압 계획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의 자신감의 찬 목소리에서 수많은 현장 경험이 느껴졌어요. 이 대장은 한국에서도 최고의 산불 전문가였습니다. 그가 이끄는 팀은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아 여러 나라의 대형 화재 현장에 파견된 경험이 있다고 해요. 그들이 가져온 장비 중에는 한국에서 개발한 특수 소화약제도 있었습니다. 일반 물보다 화재의 진압 효과가 5배 높다고 합니다. 현장을 지켜보는 동안 제 마음속에는 존경심과 함께 묘한 부러움이 일었습니다. 소방관으로서 15년간 쌓아온 자부심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들에게서 배울 점이 많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진우 대장의 팀이 보여준 전문성과 헌신은 국적을 떠나 모든 소방관들에게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죠. 이후 주택가 중심부에 도착하자 많은 주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방금 한국 소방관들에게 구조된 사람들이었어요. 얼굴에는 그을음과 먼지가 묻어 있었지만 살아남았다는 안도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노인들과 어린 아이들이 많았다는 점이었죠. 가장 취약한 이들을 우선적으로 구조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한 노부부가 한국 소방관에게 다가가 깊이 허리를 숙였어요.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주변에 있던 다른 주민들도 하나둘 박수를 치기 시작했죠. 곧 박수 소리는 환호성으로 바뀌었고 마을 전체가 감동의 물결로 가득 찼습니다. 한 어머니는 아이를 안고 한국 소방관에게 다가가 뺨에 키스했어요. 아이는 주머니에서 사탕을 꺼내 소방관에게 건넸습니다. 그 소방관의 단단했던 표정이 순간 무너지는 것을 보았죠. 그는 고개를 살짝 숙여 감정을 감추려 했지만 눈가에 맺힌 눈물을 감추지는 못했습니다. 한국 소방관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주민들을 구조했을 뿐만 아니라 구조 후에도 정성껏 돌봐주었어요. 특수 제작된 응급처치 키트로 부상자들을 치료하고 심지어 직접 가져온 물과 비상식량을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헌신적인 모습에 제 가슴도 뭉클해졌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언어의 장벽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소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부 소방관들은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했고 그렇지 않은 이들도 특수 제작된 번역 장치를 활용해 주민들과 원활히 대화했어요. 그들은 단순한 구조자가 아닌 심리적 안정까지 제공하는 진정한 돌봄의 전문가였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 한 여성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제가 며칠 전 구하려 했던 아이들의 어머니였어요. 한국 소방관들 덕분에 가족 모두가 무사히 재회할 수 있었다며 감사의 말을 연신 반복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며 제 눈가에도 뜨거운 것이 느껴졌죠. 마을 광장에 모인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감사 현수막을 만들었습니다. 한국 소방관들께 감사합니다. 당신들은 우리의 영웅입니다.
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기념사진을 찍었어요. 한국 소방관들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주민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진정한 소방관의 모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국적과 언어를 넘어 오직 사람을 구하겠다는 하나의 목표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는 그들의 모습에서 소명의식을 되새겼어요. 주민들의 눈물과 박수 속에서 한국 소방관들은 그저 묵묵히 자신의 임무에 충실했습니다. 그렇게 산불 현장에서 한국 소방관들과 함께 일한 지 며칠 후 지역 신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현장에서 있었던 일을 증언해 줄 수 있냐는 요청이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한국 소방관들의 영웅적인 행동을 알려야 한다는 책임감이 밀려왔습니다. 전화기를 붙잡은 손이 살짝 떨렸죠. 인터뷰 약속 시간에 맞춰 지역 신문사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기자실로 안내받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15년 소방 경력 동안 이런 공식적인 인터뷰는 처음이었습니다. 조명이 밝은 방에 들어서자 여러 대의 카메라가 저를 향해 있었죠. 예상보다 큰 규모의 인터뷰였습니다. 기자는 화재 현장에서의 경험을 물었어요. 말을 시작하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에는 단어를 고르며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지만 한국 소방관들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자 격앙된 감정이 솟구쳤죠. 그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주민들을 구조하는 모습, 전문적인 기술로 화재와 싸우는 모습을 생생하게 전했습니다. 그들은 위험한 불길 속으로 주저없이 뛰어들었습니다. 자신의 안전보다 주민들의 생명을 우선시했어요. 그들이 없었다면 저도, 마을 사람들도 여기 없었을 겁니다. 그들은 진정한 영웅입니다. 이 말을 하는 순간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방 안의 공기가 잠시 멈춘 듯 했습니다. 기자들조차 펜을 놓고 저를 바라보았죠. 인터뷰 중간에 제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평소 감정 표현이 서툰 저였지만 그날만큼은 솔직한 감정을 숨길 수 없었어요.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보이는 것이 부끄럽기도 했지만 한국 소방관들의 헌신을 생각하면 눈물이 절로 나왔습니다. 한인 청년들이 제 목숨을 구해준 이야기, 이진우 대장이 이끄는 소방팀의 놀라운 기술과 장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들이 주민들을 대하는 따뜻한 모습까지 모든 것을 담아냈어요. 인터뷰 내내 가슴이 뜨거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어요. 동료들, 친구들, 심지어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사람들까지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인터뷰가 생중계되었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퍼지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갑작스러운 관심에 당황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숙소 앞에는 여러 방송국 차량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신문 일면에는 제 사진과 함께 한국인들은 진정한 영웅, 제목의 기사가 실렸죠. 벽에 걸린 TV에서는 제 인터뷰 영상이 반복해서 방영되고 있었습니다. 뉴저지 전역에서 한국 소방관들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사람들은 그들에게 감사 편지를 쓰고 꽃다발을 보내고 심지어 그들의 숙소 앞에서 감사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한국 영웅이라는 해시태그가 트렌드가 되었죠. 지역 라디오 방송국에서도 연달아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라디오 방송 중 청취자들의 전화가 끊임없이 이어졌어요. 한국 소방관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싶다는 그들의 용기에 감동받았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제 증언이 이렇게 큰 반향을 일으킬 줄은 몰랐죠. 한국 소방관들이 묵고 있는 호텔 앞에는 감사 선물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아이들이 그린 그림, 손으로 쓴 카드, 집에서 만든 쿠키 등 진심이 담긴 선물들이었어요. 그들은 쑥스러워하며 이 모든 관심이 부담스럽다고 했지만 눈빛에서는 보람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전한 감사의 마음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죠. 비록 산불은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었지만 한국 소방관들은 우리 마을의 영웅이 되었고 저는 그들의 공로를 알리는 작은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 인터뷰 영상이 전국적으로 퍼지면서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뉴욕, 시카고, LA 등 전국 각지에서 과거 LA 산불 당시 한국의 지원에 관한 이야기들이 다시 조명받기 시작했어요. 소셜미디어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기억하는 한국의 도움에 관한 사연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LA 지역의 한 은퇴한 소방관은 자신의 블로그에 20년 전 경험을 상세히 기록했어요. 당시 그도 한국 소방대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의 글에는 당시 촬영된 흑백 사진도 첨부되어 있었죠. 한국 소방관들과 함께 찍은 사진 속 그의 얼굴에는 존경과 감사의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한 교수는 LA 산불 당시 한국 정부의 지원에 관한 자료를 공개했어요. 한국이 당시 200명이 넘는 소방관과 최첨단 장비를 보냈으며 이는 당시 한국 국내 소방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규모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자료는 순식간에 학계와 언론에 퍼졌죠. 메이저 언론사들도 이 흐름에 동참했습니다. CNN은 잊혀진 영웅들, LA 산불과 한국 소방관들,
이라는 특집 다큐멘터리를 긴급 편성했어요. 당시 현장에 있었던 생존자들과 소방관들의 인터뷰 그리고 귀중한 아카이브 영상이 포함된 내용이었습니다. 방송 직후 시청률은 기록적인 수치를 기록했죠. 뉴욕타임스는 일면에 대형 기사를 실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국의 은혜 라는 제목의 이 기사는 LA 산불 당시의 한국 지원을 상세히 다루었고 현재 뉴저지 산불 현장에 한국 소방관들과 연결시켰어요. 온라인판에는 4,0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대부분 한국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메시지였죠. 소셜미디어에서는 수많은 미국인들이 우리는 한국이 베푼 은혜를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는 메시지를 공유했어요. 심지어 할리우드 스타들과 유명 스포츠 선수들도 이 움직임에 동참했습니다. 게다가 LA에 거주하는 한 노인은 지역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눈물을 흘리며 당시 상황을 증언했습니다. 그는 산불로 집이 전소될 위기에 처했을 때 한국 소방관들이 그의 집을 구해주었다고 했어요. 당시 그가 감사의 표시로 건넸던 가족 사진이 지금까지도 한국의 한 소방서에 걸려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커뮤니티도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LA, 뉴욕, 시카고 등 전국 각지의 한인 단체들은 연합하여 성명을 발표했어요. 그들은 한미 소방협력의 역사를 기념하는 기념관 건립을 제안했고 이미 상당한 기금을 모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은 한국 언론에도 크게 보도되었죠. 백악관 대변인은 공식 브리핑에서 한국 소방관들의 헌신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대통령은 곧 한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할 예정이며 양국 간 소방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어요. 이는 국제관계에서도 의미 있는 접점이 되었습니다. 모든 이 움직임의 시작점이 제 인터뷰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현장에서 본 진실을 말했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 진실이 오랫동안 잊혀져 있던 기억을 되살리고 미국 전역에 감사와 존경의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같은 소방관으로서 한국 동료들의 공로가 인정받는 모습을 보는 것은 큰 기쁨이었죠. 한국 소방관들의 눈빛에서 보았던 그 헌신과 용기가 이제는 미국 전역에 알려졌습니다. 그들은 묵묵히 자신들의 임무에 충실했을 뿐이지만 이제 그들의 이야기는 미국과 한국을 잇는 감동적인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되었어요. 그렇게 전국적인 관심이 한국 소방관들에게 쏟아지는 가운데 저는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단순히 감사를 표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마음속에서 강하게 일었어요. 밤새 고민하며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했습니다. 아침이 밝아올 무렵 명확한 계획이 세워졌죠. 지역 방송국에서 제안한 특별 인터뷰를 수락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증언이 아닌 호소문을 준비했어요. 방송 스튜디오로 향하는 차 안에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깨에는 무거운 책임감이, 마음에는 뜨거운 결의가 자리 잡았죠. 스튜디오에 붉은 불빛이 들어오고 카메라가 저를 향했습니다. 목에 맺힌 긴장감을 삼키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한국이 목숨을 걸고 우리를 구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국에 받은 은혜를 갚을 때입니다. 제 목소리는 처음에는 떨렸지만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을 솔직하게 나눴습니다. 제가 구조된 순간 한국 소방관들의 헌신적인 모습, 그들의 전문성과 인간미까지 모든 것을 담았어요. 말을 이어갈수록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카메라 렌즈 너머로 스튜디오 스태프들도 깊이 감동받은 표정이었죠. 인터뷰 말미에 구체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한국 소방관들을 지원하기 위한 전국적인 캠페인 시작, 양국 소방기술 교류를 위한 기금 마련, 그리고 한국의 재난 지역을 돕기 위한 자원봉사자 모집까지 3가지 계획이었어요. 마지막 말을 마치자 스튜디오는 잠시 정적에 빠졌습니다. 곧 모든 스태프가 기립박수를 보냈죠. 방송이 나간 직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제가 언급한 캠페인 웹사이트에는 서버가 다운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접속했어요. 첫날에만 수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기부에 참여했습니다. 금액도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죠. 저도 믿기 힘든 숫자였습니다. 뉴욕 타임스퀘어의 대형 전광판에는 한국 소방관들의 활약상을 담은 영상이 상영되었습니다.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영상을 지켜보았어요. 일부는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에게 다가가 감사를 표하는 미국인들의 모습도 종종 볼 수 있었죠. 그렇게 여러 도시에서는 자발적인 모금 행사가 열렸습니다. 학교 아이들은 동전을 모았고 노인들은 손수 만든 물건을 판매해 수익금을 기부했어요. 소방서마다 한국 소방관들에게 보내는 감사 현수막이 걸렸고 많은 소방관들이 한국 소방 기술을 배우겠다고 지원했습니다. 제가 시작한 작은 움직임이 이렇게 전국적인 물결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뉴저지의 산불 현장에서 맺어진 인연이 이제는 미국과 한국의 굳건한 우정으로 발전했어요. 한때 제 목숨을 구해준 한국 소방관들에게 이제는 미국 전체가 감사를 표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캠페인 본부로 사용하는 작은 사무실은 지원 물품으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벽면에는 전국에서 보내온 카드와 편지가 빼곡히 붙어 있어요.
바닥에는 상자들이 쌓여 있고 테이블 위에는 기부금 영수증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휴대폰은 끊임없이 울려대며 전국 각지에서 오는 연락으로 가득 차 있어요. 매일 아침 이메일함을 열면 수백 개의 새 메시지가 쌓여 있습니다. 모두 한국 소방관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다는, 캠페인에 동참하고 싶다는 내용이죠. 이렇게 큰 규모로 성장한 캠페인에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지역 소방서의 동료들도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그들은 교대 근무 후 남은 시간을 캠페인 활동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경험 많은 소방관들은 자신들의 지식과 노하우를 한국 소방관들과 공유하기 위한 교육 자료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진정한 동료애와 존경심이 느껴집니다. 미국 소방관 협회는 공식적으로 캠페인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어요. 전국의 모든 소방서에 협조 요청을 보냈고 반응은 압도적입니다. 뉴욕에서 LA까지, 시애틀에서 마이애미까지 모든 소방서가 자발적으로 모금 활동을 시작했어요. 소방관들은 자신들의 월급 일부를 기꺼이 기부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은 저금통에 동전을 모으고 있어요. 한 작은 마을의 초등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직접 그린 그림과 함께 모은 저금통을 보내왔습니다. 편지에는 한국 소방관 아저씨들께 감사합니다 라고 서툰 한글로 적혀 있어요. 그 모습에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대학생들은 캠퍼스에서 자발적인 행사를 열고 있어요. 한국 문화를 알리는 부스를 설치하고 모금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수업 등록률이 400% 이상 증가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어요. 젊은이들이 보여주는 열정과 관심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줍니다. 기업들의 지원도 이어지고 있어요. 대형 항공사는 한국 소방관들의 미국 방문을 위한 무료 항공권을 제공했고, 호텔 체인은 숙박시설을 무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기술 기업들은 최신 소방 장비 개발을 위한 연구 기금을 조성하고 있어요. 이런 대규모 지원은 캠페인의 영향력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미디어의 관심도 뜨겁습니다. 주요 방송사들은 매일 캠페인 소식을 전하고 다큐멘터리 특집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어요. 신문과 잡지는 한국 소방 기술의 우수성을 분석한 심층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캠페인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목표 금액의 3배가 모였어요. 이제는 한국 소방관들에게 직접 감사를 전하기 위한 방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산불 진압이 끝난 뒤 50명의 미국 소방관 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하여 그동안 모은 기금과 감사 메시지를 전달하기로 했어요. 저도 그 대표단에 포함되었습니다. 우리의 감사와 마음을 담아 한국의 소방관들께 직접 전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어요. 이 소식은 전 세계에 알려지며 국적과 인종을 뛰어넘는 진정한 우정과 인류애의 상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 소방관들과의 만남을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오르고 눈가가 뜨거워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사의 표현을 넘어 양국 간의 새로운 유대를 형성하는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입니다. 현재 일본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단 8분짜리 한국 영상 하나가 일본 전역을 뒤흔들었기 때문인데요. 일본 역사를 송두리째 뒤엎는 이 영상의 NHK 방송이 긴급 중단되고 일본 국민들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또 한국의 역사 왜곡이다 라는 격렬한 반발 속에서 한국 불매운동과 대규모 시위까지 일어났을 정도라고 하죠. 하지만 미국 정부 문서까지 증거로 제출이 되며 영상의 내용이 진짜로 드러나자 일본 사회는 다시 한번 혼란에 빠지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이토라고 합니다. 일본의 유명 방송국인 NHK에서 기자로 일을 하고 있죠.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사무실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우연히 스마트폰을 확인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SNS 타임라인에 한 영상이 반복해서 올라오더군요. 바로 한국에서 제작된 8분짜리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영상을 재생했죠. 시작은 평범했어요. 하지만 내용이 진행될수록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역사적 관계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저희가 교과서에서 배워온 것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었거든요. 영상은 1930년대 일본 정부가 비밀리에 작성한 문서들을 공개하며 우리가 알고 있던 역사적 사실들이 왜곡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한국 식민 지배에 관한 부분은 충격적이었어요. 문화 말살과 자원 수탈이 체계적으로 계획되었다는 증거들이 차례로 제시되었죠. 회사에 도착하자 동료들도 모두 그 영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불과 하루 만에 영상이 일본 전역으로 퍼진 것 같았습니다. 도쿄 시내 카페에서, 오피스 건물 로비에서, 심지어 편의점에서도 사람들이 모여 영상에 대해 토론하고 있었죠. 결국 NHK 방송국은 긴급 보도를 시작했습니다. 정규 프로그램이 중단되고 특집 뉴스가 편성되었어요. 한국 영상이 제기한 역사적 논쟁이라는 제목의 특집이었죠. 유명 앵커와 역사학자들이 출연해 영상의 내용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파는 대단했습니다. 방송국 밖에는 시민들이 모여들었고
온라인 커뮤니티는 격렬한 토론으로 뜨거워졌죠. 한국의 또 다른 역사 왜곡이다. 이런 도발적인 영상으로 국제 여론을 조작하려는 시도다. 우리 조상들을 모욕하는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 분노의 목소리가 온라인을 가득 채웠습니다. 게다가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한국 상품 불매운동을 제안하는 글도 올라왔어요. 저들이 우리 역사를 훼손하는데 우리가 왜 그들의 제품을 사용해야 하는가? 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었죠. 정치권의 반응은 더욱 격렬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일제히 성명을 발표했어요. 한국의 역사 공격에 단호히 대응하겠다. 왜곡된 주장으로 국제사회를 혼란시키는 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 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부 보수 정치인들은 즉각 외교적 조치를 취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어요. 그럼에도 일부 시민들과 학자들은 냉정한 검증을 요구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는 목소리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분명 소수였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국민들의 혼란은 커져갔어요. NHK는 밤새 특별 방송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TV 앞에서 꼼짝하지 못했죠. 우리가 알고 있던 역사가 도전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알지 못했죠. 이 영상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거란 사실을 말입니다. 다음 날 들끓는 여론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부서가 비상 상태였고 특별 방송 준비로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그때 방송국의 스타 기자 타나카가 본부장실에서 뛰쳐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타나카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죠. 저는 무언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타나카는 우리 방송국에서 20년 넘게 일한 베테랑 기자였어요. 특히 한국 관련 이슈에 있어서는 항상 날카로운 비판을 서슴지 않았어요. 그는 50대 이상 시청자들 사이에서 가장 신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갑자기 스튜디오로 직행했습니다. 예정에 없던 긴급 생방송이었어요. 저는 호기심과 불안감이 뒤섞인 채로 모니터룸에서 방송을 지켜보았습니다. 카메라가 켜지자 타나카는 평소와는 다른 격앙된 어조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일본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한국의 악의적인 역사 조작에 당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언제나처럼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국제사회의 동정을 얻으려 합니다. 이것은 철저히 계산된 공격입니다. 타나카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어요. 한국은 언제부터 역사의 진실을 말했습니까? 그들은 자국의 경제가 무너지고 출산율이 바닥을 치자 또다시 반일 감정을 부추겨 국민의 관심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공개했다는 문서는 완전한 조작이며 이는 한국 특유의 날조 기술입니다. 저는 타나카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까지 직설적으로 한국을 비난하는 것은 공영방송에서 보기 드문 일이었어요. 하지만 스튜디오에 있던 스태프들은 일제히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은 지난 수십 년간 똑같은 전략을 써왔습니다. 거짓 눈물을 흘리며 국제사회에 일본을 악마로 만들고 막대한 배상금을 요구하죠. 그들은 자신들의 실패한 정치와 경제를 가리기 위해 일본이라는 희생양이 필요한 겁니다. 타나카는 더욱 격앙된 목소리로 계속했어요. 그들이 말하는 역사적 증거라는 것은 모두 날조됐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주장한 것 중 얼마나 많은 것이 거짓으로 밝혀졌습니까? 이번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얄팍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방송이 나가는 동안 시청자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방송국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렸고 SNS는 순식간에 타나카 지지 메시지로 넘쳐났어요. 타나카 선생님이 진실을 말해주셨다. 드디어 누군가가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의 거짓말에 더 이상 속지 말자. 는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50-70대 시청자들의 반응은 열광적이었어요. 한 노인네는 타나카에게 감사 편지를 보내기로 결정했고 도쿄 시내에서는 자발적인 지지 집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우리 일본의 자존심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현수막이 거리에 등장했어요. 저는 이런 반응을 지켜보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타나카의 말이 사실이라면 한국 영상은 정말 조작일까요? 하지만 영상 속 증거들은 매우 구체적이었고 설득력이 있었는데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타나카의 주장에 동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젊은 세대와 일부 지식인들은 타나카의 발언이 지나치게 감정적이라고 비판했어요.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감정이 아닌 사실로 판단하자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일본 사회는 순식간에 둘로 나뉘었습니다. 타나카의 말을 절대적 진리로 받아들이는 이들과 좀 더 객관적인 검증을 요구하는 이들로요. 저는 방송국 직원으로서 겉으로는 중립을 유지했지만 내심 진실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생각보다 빨리 저에게 다가왔죠. 타나카의 방송 이후 며칠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의문이 맴돌았어요. 한국 영상이 조작이라면 어떻게 그토록 구체적인 증거들을 제시할 수 있었을까? 밤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곤 했습니다. 결국 저는 직접 진실을 확인하기로 결심했어요.
NHK의 기자로서 객관적 사실을 추구하는 것이 제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상사에게는 단순한 후속 취재라고만 말했죠. 진실을 찾기 위한 작은 거짓말이었어요. 먼저 영상 속 문서들의 출처를 추적했습니다. 제국학장 계획 문서가 보관되어 있다는 미국 국립문서보관소에 이메일을 보냈어요. 답장을 기다리는 3일이 3년처럼 느껴졌습니다. 동시에 국내 역사학자들을 찾아다녔어요. 도쿄대학의 사토 교수, 교토대학의 야마다 교수를 만나 자문을 구했습니다. 소나기를 맞으며 교토까지 달려간 날도 있었어요. 놀랍게도 대부분의 학자들은 영상 속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퇴역한 외무성 관료를 만났을 때였어요. 도쿄 외곽의 작은 카페에서 만난 80대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문서들은 진짜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 사실을 숨겨왔어요. 등줄기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2주간의 철저한 조사 끝에 저는 본부장에게 면담을 요청했어요. 본부장실에 들어서는 제 다리는 떨렸지만 마음만은 확고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했어요. 본부장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긴 침묵 끝에 그는 말했어요. 사이토 씨, 당신이 발견한 것을 전 국민에게 알려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날 NHK는 역사적 진실을 찾아서라는 특집을 편성했습니다. 스튜디오에 들어서며 손바닥에서는 식은땀이 흘렀어요. 제가 직접 진행을 맡아 조사 과정과 발견한 증거들을 객관적으로 전달했습니다. 방송은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어요. NHK 전화선은 마비되었고 시청자 게시판은 수천 개의 댓글로 넘쳐났습니다. 이럴 수가, 우리가 믿어온 역사가 거짓이었다니, NHK가 한국에 매수되었다. 와 같은 상반된 반응들이 쏟아졌어요. 도쿄 시내에서는 자발적인 집회가 열렸습니다. 일부는 NHK를 지지했고 또 다른 이들은 국가적 자존심을 훼손했다 며 비난했어요. 인근 공원에서는 노인들이 모여 우리가 믿어온 역사가 모두 거짓이었다니 라며 오열했습니다. 그날 밤 방송을 마치고 나오는 저를 타나카가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나타난 그의 모습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타나카의 눈빛은 분노로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었어요. 사이토, 넌 매국노야. 어떻게 자국의 명예를 이렇게 더럽힐 수 있지? 한국의 프로파간다에 넘어가다니.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넌 일본인의 자존심을 팔아넘긴 거야? 이 배신자. 타나카는 제 어깨를 세게 밀치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타나카의 말이 가슴을 찔렀지만 제가 찾은 진실을 부정할 수는 없었어요. 밤하늘의 별들이 무겁게 느껴지는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방송국 회의실에 들어서며 긴장감에 숨이 막혔습니다. 본부장의 긴급 소집으로 모인 자리였어요. 회의실에는 이미 주요 간부들이 엄숙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가장 구석 자리에는 타나카가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눈이 마주쳤을 때 그의 차가운 시선에 등골이 오싹했어요. 본부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소집한 이유는 한국으로 특별 취재팀을 파견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순간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본부장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사이토 기자가 발견한 증거들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지만 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한국에서 직접 취재하여 진실을 명확히 밝힐 것입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이어진 본부장의 말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취재팀은 사이토 기자가 이끌고 타나카 기자도 함께 갈 것입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타나카와 이 조합은 폭발물에 불을 붙이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타나카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한국에? 제가? 말도 안 됩니다. 저들은 우리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데 제가 왜 그곳에 가야 합니까? 그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본부장은 단호했어요. 타나카 씨, 당신의 의견도 중요합니다. 객관적인 보도를 위해 다양한 시각이 필요합니다. 이는 지시입니다. 타나카는 주먹을 불끈 쥐더니 자리를 박차고 나갔어요. 문이 쾅하고 닫히는 소리에 모두가 움찔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창가에 서서 도쿄의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한국으로 간다는 것, 그것도 타나카와 함께. 가슴이 무거웠지만 동시에 진실을 향한 여정의 설렘도 느껴졌습니다. 출국 준비는 숨가쁘게 진행되었어요. 주말 내내 자료를 검토하고 인터뷰 대상을 확정했습니다. 타나카는 끝까지 저항했지만 결국 회사의 방침을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는 준비 회의에 나타났을 때마다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매국노라는 낙인이 담겨 있었어요. 출국 전날 밤, 저는 짐을 싸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창밖으로 내리는 빗방울이 제 심정과 닮아 있었어요. 한국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 진실은 어떤 모습일까? 불안감과 사명감이 뒤섞여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출국 당일, 나리타 공항은 특별했어요. 취재팀의 출국 소식이 알려지자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졌고 기자들의 질문이 빗발쳤어요.
사이토 기자, 한국에서 무엇을 밝혀내길 기대하십니까? 타나카 기자, 여전히 한국 영상이 조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타나카는 굳은 표정으로 질문을 무시했어요. 그의 걸음은 무겁고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반면 저는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지만 떨리는 목소리를 감출 수 없었어요. 비행기에 오르기 전 로비에서 마지막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취재팀을 대표해 제가 말했어요. 우리는 오직 진실만을 추구하러 갑니다. 어떤 선입견도 없이 객관적인 사실을 국민 여러분께 전달하겠습니다. 그 순간 타나카가 갑자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모두가 긴장했어요.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제 생각이 옳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진실이 무엇인지 확인하겠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깊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광경이 펼쳐졌어요. 거대한 유리 천장과 첨단 디자인의 터미널은 마치 미래에 온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자동화된 입국 시스템을 통과하는 동안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이것이 정말 우리가 알던 한국인가 싶었습니다. 타나카의 표정은 더욱 인상적이었어요. 그의 얼굴에 드리워진 당혹감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입국장을 빠져나오며 그는 계속해서 주위를 둘러보았고 눈빛에는 혼란이 가득했어요. 평소의 자신만만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오자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깨끗하게 정비된 도로와 최첨단 전기버스들 그리고 질서 정연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이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우리를 맞이한 한국 측 안내원은 유창한 일본어로 환영 인사를 건넸어요. 그의 친절함과 전문성에 저도 모르게 감탄했습니다. 호텔로 향하는 고속도로에서 본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압도적이었어요. 유리와 철골로 이루어진 미래지향적 건물들이 도시 전체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디지털 사이니지와 스마트 시티 시스템은 도쿄보다 한 단계 앞선 느낌이었어요. 가슴 한편에는 묘한 열등감이 스며들었습니다. 타나카는 내내 침묵을 지켰어요. 하지만 그의 굳은 표정 속에서도 놀라움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때때로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무언가를 기록했고 깊은 생각에 잠긴 듯했어요. 그의 신념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호텔 체크인 과정에서 또 한 번 놀랐어요. 모든 절차가 디지털로 이루어졌고 직원들의 서비스는 완벽했습니다. 호텔 로비에 설치된 인공지능 안내 시스템과 로봇 컨시어지는 마치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타나카는 이 모습을 보며 잠시 말문이 막힌 듯했습니다. 객실에 들어서자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어요. 한강을 따라 빛나는 조명들과 활기찬 도시의 모습이 가슴을 울렸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한국인가? 교과서와 미디어에서 접한 이미지와는 너무나 달랐어요.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녁 식사를 위해 호텔 근처 레스토랑으로 향했어요. 거리는 깨끗했고 시민들은 질서 있게 행동했습니다. 음식점에서 만난 한국인들의 친절함과 세련된 매너는 또 다른 충격이었어요. 그들의 일본어 실력도 놀라웠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와 배려심 깊은 행동에서 높은 시민의식을 느낄 수 있었어요. 첫날 밤, 저는 호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대해 알고 있던 것은 얼마나 피상적이었을까? 타나카의 주장처럼 한국은 정말 일본을 공격하기 위해 역사를 왜곡하는 나라일까? 아니면 우리가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일까? 이런 의문들이 머릿속을 맴돌며 쉽게 잠들지 못했어요. 다음 날, 저는 서울대학교 역사학과 연구실 앞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문 너머에는 한국의 저명한 역사학자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타나카는 제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문을 열자 깔끔하게 정리된 연구실과 벽면을 가득 채운 역사 자료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김 교수는 우리를 정중히 맞이했어요. 그의 눈빛에는 비난이나 적대감이 아닌 진실을 공유하고자 하는 학자로서의 진지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구실 중앙에 마련된 테이블 위에는 수십 건의 문서철과 디지털 자료들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이곳에서 무언가 결정적인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김 교수가 먼저 꺼내 보인 것은 미국 국립문서보관소에서 확보한 원본 문서였어요. 제국학장 계획의 실제 문서를 눈앞에서 보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일본어와 영어로 작성된 이 문서에는 한국의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파괴하고 자원을 수탈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것은 제가 도쿄에서 접했던 복사본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고 생생했습니다. 타나카의 반응은 더욱 극적이었어요. 그는 처음에는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자료들을 살펴보았지만 점차 그의 안색이 창백해졌습니다. 국제문서감정 전문가들의 인증보고서, 당시 일본 관리들의 육성 증언 녹취록, 그리고 무엇보다 일본 정부가 비밀리에 작성한 내부 보고서의 원본을 마주하자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자료 검토가 계속되는 동안 저는 가슴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믿어왔던 역사가 얼마나 왜곡되었는지 깨달았기 때문이었어요. 일제 강점기 동안 한국인들이 겪었던 고통과 수탈의 증거들은 부인할 수 없이 명백했습니다. 특히 문화재 약탈과 관련된 사진 자료들을 보며 치밀어 오르는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오후가 깊어갈수록 타나카의 태도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처음의 적대적 자세는 점차 무거운 침묵으로 바뀌었어요. 그는 이제 반박하지 않고 묵묵히 자료들을 검토했습니다. 때때로 그의 눈가가 붉어지는 것을 보았어요. 평생 신념으로 여겨온 역사관이 무너지는 순간을 목격하는 듯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마지막 자료를 검토할 때였어요. 김 교수는 특별히 보관해온 일기장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그것은 일본군 장교가 남긴 개인 일기였어요. 그 안에는 한국의 문화재를 의도적으로 파괴하고 역사를 왜곡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고백이 적혀 있었습니다. 타나카는 이 일기를 읽으며 처음으로 감정을 드러냈어요. 그의 손이 일기장을 쥔 채 떨렸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연구실을 나서는 순간 우리 두 사람 모두 말없이 서울의 밤거리를 걸었어요. 각자의 마음속에는 무거운 진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타나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적대감이 없었어요. 단지 진실을 받아들인 사람의 무거움만이 묻어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텔 창문을 열자 서울의 활기찬 모습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어제의 역사적 진실을 마주한 충격에서 벗어나 오늘은 현대 한국의 모습을 취재할 예정이었어요. 가슴 한편에는 여전히 무거움이 남아있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발견에 대한 기대감도 느껴졌습니다. 타나카는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은 어제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눈빛에 담겨있던 적대감은 사라지고 대신 조용한 호기심과 자성의 기색이 역력했어요. 아침 인사를 나누는 그의 목소리에는 어제까지 없었던 부드러움이 묻어났습니다. 서울 시내로 향하는 전철에 올랐어요. 깨끗한 객실과 정확한 운행시간 그리고 무엇보다 승객들의 질서 있는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타나카도 자신의 노트에 무언가를 열심히 기록하고 있었어요. 그의 눈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도쿄의 전철과 비교하며 작은 탄식을 내뱉는 그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첫 방문지였던 디지털 혁신센터에서는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IT 기술력은 상상 이상이었어요. 인공지능 기반 도시 관리 시스템, 완전 자동화된 물류체계 그리고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은 일본에서는 아직 구상 단계에 있는 기술들이었습니다. 제 가슴은 묘한 조급함으로 채워졌어요.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뒤처지게 된 걸까? 오후에는 서울의 대표적인 스타트업 밸리를 방문했습니다. 젊은 창업자들의 열정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압도적이었어요.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그들의 비전과 자신감에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일본 청년들과는 다른 에너지가 느껴졌어요. 타나카도 인터뷰 중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녁 무렵 한강변을 거닐며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어요. 첨단 건물들 사이로 역사적 유적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풍경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도쿄와는 다른 종류의 에너지, 더 젊고 더 혁신적인 기운이 도시 전체에 흐르는 듯했어요. 타나카는 강변에 서서 오랫동안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타나카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말을 건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 없었어요. 대신 자신이 얼마나 한국을 오해하고 있었는지 깨달은 사람의 겸손함이 묻어났습니다. 자국의 현실과 너무나 다른 한국의 발전된 모습을 직접 보고 느끼며 그는 깊은 반성에 빠진 듯했어요. 이후 일본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경험이 영화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타나카는 옆자리에서 조용히 취재 노트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출국할 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얼굴에 서린 깊은 주름 사이로 진지함과 결연한 의지가 엿보였습니다. 나리타 공항에 도착하자 예상대로 수많은 기자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눈부시게 터지는 가운데 취재진의 질문이 빗발쳤습니다. 한국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영상의 내용은 사실입니까? 타나카 씨, 여전히 한국 영상이 조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전과 달리 타나카는 질문들을 피하지 않았어요. 대신 방송을 통해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는 짧은 대답만 남기고 차분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NHK 본사로 돌아온 우리를 본부장이 직접 맞이했어요. 회의실에 모인 간부들 앞에서 우리는 한국에서의 조사 결과를 상세히 보고했습니다. 타나카가 먼저 입을 열었을 때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그의 발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전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한국 영상의 내용이 역사적 사실임을 확인했어요.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특별 방송 준비는 밤을 새워가며 진행되었어요. 편집실에서 타나카와 함께 밤을 지새우는 동안 그의 변화된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한때 혐한 기자로 알려졌던 그가 이제는 진실을 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어요.
그의 눈에는 진정한 기자로서의 책임감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방송 당일 스튜디오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생방송 5분 전 타나카는 깊은 숨을 내쉬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두려움과 결의가 교차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적색 불이 들어오고 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타나카는 처음으로 카메라 앞에서 자신의 과오를 인정했어요. 저는 오랫동안 한국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직접 한국을 방문하고 역사적 증거들을 확인한 후 제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이어서 우리가 발견한 역사적 증거들과 현대 한국의 발전상을 상세히 전했습니다. 방송은 일본 전역에 충격파를 던졌어요. 시청률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SNS에서는 즉각적인 반응이 폭발했습니다. 일부는 여전히 분노하고 부정했지만 많은 시청자들은 타나카의 용기 있는 고백에 감동받았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역사를 직시하고 한국과의 새로운 관계를 모색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 타나카는 스튜디오에서 나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의 어깨에는 큰 짐을 내려놓은 듯한 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저에게 다가와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어요. 그 순간 저는 이 모든 여정이 단지 역사적 진실을 찾는 것을 넘어 우리 자신의 변화와 성장에 관한 것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본 전역의 신문은 우리의 방송을 일면에 실었어요. 역사적 진실을 마주한 일본, 한국과의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와 같은 헤드라인이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신문을 보며 작은 희망을 느꼈어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틱톡에 올라온 유명인의 영상으로 인해 중국이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 영상 업로드 이후 한국을 향한 조롱과 분노가 폭발하고 수백만 명이 진실을 알게 되었다고 환호할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얼마 뒤 또 다른 영상에 등장하면서 그들의 분노는 침묵으로 바뀌어 버렸다고 하죠. 이 과정을 지켜본 저명한 미디어 학자는 이런 발언까지 했다고 합니다. 我们要同心协力，一道推动构建人类命运共同体。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의 틱토커 진아오입니다. 베이징에서 활동하며 일상과 여행 콘텐츠를 주로 올리고 있죠. 그날도 평소처럼 콘텐츠 아이디어를 찾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중국 틱톡 인기 영상들을 훑어보는데 눈에 띄는 제목이 하나 있었어요. 한국의 실체. 이게 진짜다. 확인해보니 조회수는 이미 800만을 넘어가고 있었죠. 영상을 올린 사람은 웨이보입니다. 중국에서 꽤 유명한 보수적 성향의 틱토커였어요. 그는 자극적인 콘텐츠로 인기를 얻고 있었죠. 호기심에 영상을 클릭했습니다. 웨이보는 영상에서 비꼬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한국에 대해 말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겉만 번지르르한 나라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기술도 문화도 모두 허세에 불과하다고 했어요. 그들이 자랑하는 첨단 기술은 모두 미국과 일본에서 배운 것이며 K-팝은 중국 음악을 그대로 베낀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전 영상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저도 한국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었지만 웨이보의 말이 어느 정도 맞다고 느꼈습니다. 한국 드라마나 음악은 중국에서도 인기가 있지만 그게 과연 대단한 건지 의문이 들었기 때문이죠. 웨이보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최근 한국에서 공개된 8분짜리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한국의 일상을 미화한 영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완전히 연출된 거짓말이라 주장했어요. 그 다큐멘터리의 일부를 보여주며 조롱했습니다. 깨끗한 거리, 질서 있는 대중교통, 친절한 시민들, 이 모든 것이 카메라 앞에서만 연기하는 것이라 말했어요. 이런 영상 몇 개 보고 한국을 환상적인 나라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현실은 다릅니다. 중국인 여러분, 속지 마세요. 웨이보의 말이 끝나자마자 댓글창은 순식간에 반응으로 가득 찼어요. 역시 웨이보, 진실을 말해주네. 한국은 거품이지. 진짜 강한 나라는 우리 중국이다. 저 다큐는 명백한 선전물이야. 이런 댓글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저는 댓글들을 훑어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렇게 반응이 좋은 주제라면 저도 한국 관련 콘텐츠를 한번 만들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팔로워 수는 20만 정도로 웨이보의 500만에 비하면 적지만 이런 주제라면 관심을 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메모장을 펼쳤습니다. 한국의 실체 같은 자극적인 제목으로 영상을 만들면 어떨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러려면 자료가 필요했죠. 웨이보처럼 단순히 비판만 하는 건 제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인터넷에서
한국 관련 기사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부정적인 내용도 있었고 긍정적인 내용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제가 한국에 직접 가본 적은 없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결국 웨이보의 영상에서 본 내용들을 바탕으로 콘텐츠 구상을 하고 있었죠. 한국은 과연 어떤 나라일까? 저는 궁금증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웨이보처럼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자극적인 콘텐츠를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었어요. 그의 영상은 이미 900만 조회수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으니까요. 메모장에 한국의 허세, 번지르르한 외형의 나라, 과대 포장된 문화 같은 키워드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이런 콘텐츠라면 분명 많은 중국인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 터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친구 리지에였어요. 저는 그 메시지를 보고 잠시 콘텐츠 구상을 멈췄죠. 리지에가 저녁에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깊은 생각 없이 만남을 수락했어요. 물론 그 순간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만남이 제 인생과 가치관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거란 사실을 말이죠. 그렇게 저는 저녁이 되어 친구 리지에를 만났어요. 우리는 베이징 시내의 한 차이나타운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리지에는 저와 대학 동창으로 현재는 무역회사에서 일하고 있죠. 국제 비즈니스를 담당하는 그는 여러 나라를 출장 다니며 넓은 시야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식당에 앉아 메뉴를 보면서 저는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나도 한국 관련 영상 하나 찍어볼까? 요즘 반응도 좋고. 리지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는 웨이보의 영상에 대해 알고 있었어요. 저는 계속해서 제 계획을 설명했죠. 웨이보의 스타일을 따라 자극적인 영상을 기획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리지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넌 한국 안 가봤잖아. 영상만 보고 판단하지 마. 리지의 직설적인 말에 저는 잠시 당황했어요. 그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 작년에 출장 갔다 왔는데 생각보다 괜찮은 게 많더라. 음식이 나오고 우리는 대화를 이어갔어요. 리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죠. 한국의 지하철은 매우 깨끗하고 정확했다고 합니다. 거리도 쓰레기 하나 없이 정돈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친절했다고요. 특히 디지털 결제 시스템과 공공 서비스의 효율성에 놀랐다고 했어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웨이보의 영상에서 본 한국과 리지에가 경험한 한국이 같은 나라인지 의문이 들었어요. 정말. 그럼 내가 직접 가보지 뭐. 제 말에 리지에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더니 곧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진짜로. 그게 맞지. 영상보다 실물이 진짜니까. 리지에는 제 표정을 보고 웃었습니다. 그는 직접 보지 않고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했어요. 영상만으로는 한 나라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없다고 했죠.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만 한국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다시 틱톡을 열었어요. 웨이보의 영상은 이제 1000만 조회수를 돌파했고 댓글은 여전히 열띤 공감으로 가득했죠.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웨이보는 실제로 한국에 가본 적이 없다는 댓글도 보였습니다. 그저 인터넷에서 찾은 정보와 자신의 편견을 바탕으로 콘텐츠를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사실을 깨닫자 제 콘텐츠 방향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진정한 크리에이터라면 사실에 기반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지 않을까요? 남들의 말만 듣고 판단하는 것은 책임감 있는 태도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이후 제 콘텐츠에는 확실한 방향이 생겼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 아닌 제 눈으로 직접 본 한국을 팔로워들에게 전달할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크리에이터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빠르게 여행 준비를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한국에 대한 기본 정보를 찾아보았습니다. 인구, 면적, 주요 도시, 역사 등 객관적인 사실들을 공부했죠. 선입견 없이 접근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웨이보의 영상도 다시 한번 꼼꼼히 분석했어요. 그가 비판한 부분들이 실제로는 어떤지 직접 확인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리지에가 추천해준 장소들도 리스트업했어요. 서울의 주요 관광지보다는 일상적인 공간들이 많았습니다. 지하철역, 카페, 공원, 주택가 등 현지인들의 실제 생활을 볼 수 있는 곳들이었죠. 이런 곳들이야말로 한 나라의 진짜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했어요. 여행 계획을 세우면서 제 틱톡 계정에는 계속해서 댓글이 달렸습니다. 팔로워들의 반응은 다양했어요.
일부는 웨이보처럼 한국을 비판적으로 보라고 조언했고 또 다른 이들은 열린 마음으로 접근하라고 말했죠. 특히 눈에 띄는 댓글 몇 개가 있었습니다. 직접 가서 찍어봐. 그러면 믿을게. 그 다큐 영상 진짜 감동이었어. 비교해봐라. 이런 댓글들을 보며 더욱 결심이 굳어졌어요. 리지의 경험담과 팔로워들의 기대가 겹치면서 한국 출장 콘텐츠를 정식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하나의 프로젝트가 된 셈이죠. 틱톡에 새로운 영상을 올렸어요. 한국행을 결정했다는 소식과 함께 짧은 인사를 전했습니다. 한국에 가서 진짜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정말 별거 없는 나라면 제가 까겠습니다. 아니면 솔직히 인정하겠습니다. 영상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조회수와 댓글이 달렸습니다. 웨이보의 팔로워들까지 제 계정으로 몰려오는 것이 느껴졌죠. 그들은 모두 한국의 진실에 관심이 있었어요. 항공권을 예약하고 호텔도 잡았습니다. 짧은 여행이지만 최대한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싶었어요. 카메라 장비도 점검했습니다. 고화질 카메라와 유튜브용 짐벌, 그리고 휴대용 마이크까지 모든 준비를 마쳤죠. 출발 전날 밤, 웨이보의 영상에서 비판받았던 그 8분짜리 다큐멘터리를 다시 한번 봤어요. 한국의 일상을 담은 이 영상이 과연 연출된 것인지 아니면 진짜 한국의 모습인지 궁금했습니다. 내일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죠. 여행 가방을 정리하면서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어떤 선입견도 갖지 않겠다고, 있는 그대로의 한국을 보고 느끼겠다고, 그리고 그 진실을 팔로워들에게 전하겠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마침내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느껴지는 공기가 달랐어요. 깨끗하고 쾌적한 느낌이었죠. 공항 내부로 들어서며 첫 인상에 놀랐습니다. 너무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어요. 출입국 심사대로 향했습니다. 중국과 달리 모든 것이 자동화되어 있었어요. 여권을 기계에 넣고 지문을 인식하고 얼굴 스캔을 하는 과정이 매우 빠르고 효율적이었습니다. 담당 직원도 없이 모든 과정이 기계로 이루어졌죠. 이게 공항에서부터 뭔가 다르네. 중국에서도 자동화 시스템이 있지만 이렇게 모든 사람이 자연스럽게 이용하는 모습은 처음 봤어요. 더 놀라운 건 대기줄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죠. 새치기나 소란 없이 마치 오래된 습관처럼 자연스러웠어요.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가는 길, 공항철도를 타기로 했습니다. 표를 사는 과정도 간단했어요. 터치스크린으로 목적지를 선택하고 QR코드로 결제하면 끝이었죠. 종이 티켓 없이 QR코드만으로 게이트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열차 안은 놀라울 정도로 조용했어요. 사람들은 각자 휴대폰을 보거나 책을 읽거나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중국의 시끌벅적한 분위기와는 완전히 달랐죠.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도 정돈되어 있었어요. 무질서하게 늘어선 건물들이 아닌 계획적으로 지어진 도시의 모습이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해 지하철로 갈아탔어요. 지하철 노선도를 보고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매우 체계적이었죠. 각 노선이 색깔로 구분되어 있고 한글과 영어, 중국어까지 안내되어 있었어요. 외국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배려한 모습이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노약 좌석이었어요. 눈에 띄게 다른 색상으로 표시된 이 좌석은 항상 비워져 있었습니다. 필요한 사람을 위해 자발적으로 비워두는 문화가 있었죠. 중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모습이었어요. 이건 시스템이 아니라 문화 수준이야. 호텔에 짐을 풀고 잠시 쉰 후 근처 카페를 방문했습니다. 프랜차이즈 카페였지만 분위기가 달랐어요. 조용하고 정돈된 공간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에어컨 소리 외에는 거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죠. 음료를 주문하는 과정도 인상적이었어요. 키오스크로 주문하고 결제까지 한 번에 끝났습니다. 종업원과의 대화 없이도 모든 것이 가능했죠. 음료가 나왔다는 알림이 울리면 자신의 음료를 직접 가져가는 시스템이었어요. 카페 한 구석에 앉아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트북을 펼쳐놓고 일하거나 공부하고 있었어요. 중국 카페의 시끄러운 대화와 웃음소리가 가득한 분위기와는 달랐습니다. 이 조용한 공간 속에서 사람들은 각자의 일에 집중하고 있었죠. 이 분위기, 중국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데 첫날부터 느껴지는 한국의 모습은 웨이보가 묘사한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것이 카메라를 위한 연출이 아니라 실제 일상이라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제가 지금 경험하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담아낼지 고민되었죠. 하지만 확실한 건 웨이보의 영상은 한국의 진짜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이었어요. 둘째 날, 서울 시내의 공공도서관을 방문했어요. 평범한 도서관일 거라 생각했는데 들어서자마자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입구에서는 전자출입 시스템으로 방문자를 관리하고 있었죠. 회원증을 스캔하거나 모바일 앱으로 체크인하는 방식이었어요. 내부는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책을 찾는 검색 시스템부터 대출, 반납까지 모두 자동화되어 있었어요. 무인 반납기에 책을 넣으면 자동으로 처리되고 그 자리에서 바로 대출 기록이 정리되었죠. 도서관 직원은 소수만 있었고 대부분의 과정이 사용자 스스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도서관, 중국에도 몇 개 없는데 공간 구성도 놀라웠어요. 조용한 독서실, 그룹 스터디룸, 디지털 자료실 등 목적에 맞게 다양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무료 와이파이는 기본이고 태블릿까지 대여해주는 서비스도 있었어요. 심지어 휴게 공간에서는 음료도 마실 수 있었죠. 도서관을 나와 거리를 걷다가 초등학교 앞 스쿨존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본 AI 기반 어린이 보호 시스템에 또 한 번 놀랐어요. 카메라가 어린이를 인식하면 자동으로 경고등이 켜지고 주변 차량의 감속을 알리는 시스템이었죠. 한 차량이 스쿨존에 진입하자 자동으로 속도가 줄어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음성 안내까지 작동되었어요.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서행하세요. 모든 운전자가 자연스럽게 이를 따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아이들 보호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다니. 점심을 먹으러 들른 무인 편의점에서도 놀라움은 계속되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기 위해 QR코드를 스캔했습니다. 편의점 내부에는 직원이 없었죠. 모든 상품에는 RFID 태그가 부착되어 있어 계산대에 올려놓기만 하면 자동으로 인식되었어요. 결제도 간단했습니다. 터치스크린에서 결제 방법을 선택하고 카드를 대거나 QR코드로 모바일 결제를 하면 끝이었죠. 영수증도 필요 없다면 종이를 아끼기 위해 발급하지 않는 옵션도 있었어요. 기술도 기술이지만 이 신뢰가 부럽다. 가장 놀라운 건 이런 무인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아무도 감시하지 않는데도 모든 사람이 정직하게 결제하고 나왔어요. 물건을 훔치거나 시스템을 속이려는 사람이 없었죠. 사회적 신뢰가 기술보다 더 중요한 기반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오후에는 작은 공원에 들렀어요. 그곳에서 본 풍경은 기술적인 놀라움과는 또 다른 감동을 주었습니다.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어놀고 노인들이 벤치에 앉아 평화롭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었죠. 세대 간의 조화로운 공존이 느껴졌어요. 한 할아버지가 놀이터에서 넘어진 아이에게 다가가 일으켜 세워주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이의 부모가 아닌데도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고 아이도 거리낌 없이 그 도움을 받아들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진짜 감동은 이런 일상 속에 있네. 저는 벤치에 앉아 그 평화로운 풍경을 한참 지켜봤습니다. 웨이보의 영상에서 본 한국과는 너무도 다른 모습이었어요. 여기서 보이는 것은 연출된 모습이 아닌 자연스러운 일상의 모습이었죠.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이 한 사회의 진짜 모습을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셋째 날, 저는 일찍 일어나 서울의 아침 출근 시간을 경험해 보기로 했어요. 사람들이 가장 많은 시간에 지하철을 타면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북적이는 지하철역에 도착했지만 예상과 달리 소란스럽지 않았죠. 사람들은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열차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열차가 도착하자 먼저 내리는 사람들을 기다린 후에 차례대로 탑승했습니다. 중국에 밀치고 서두르는 모습과는 확연히 달랐죠. 지하철 안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노약자석이었어요. 항상 비어있는 이 좌석들. 필요한 사람이 나타나면 자연스럽게 자리를 양보하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었습니다. 강제나 감시가 아닌 자발적인 배려였죠. 한 젊은 여성이 노인이 타자 즉시 일어나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 노인은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고 젊은 여성은 미소로 답했습니다. 어색함 없이 자연스러운 교류였죠. 세대 간 단절이 아니라 연결이 느껴져 점심시간 한 식당에 들어갔어요. 그곳에서도 세대 간 교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어르신에게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죠. 단순한 예의가 아닌
진정한 존중이 느껴졌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와 길을 걷다가 저는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지도 앱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한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학생이 다가왔어요. 그는 제가 길을 찾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 듯 했습니다. 그 학생은 유창한 영어로 저에게 도움을 제안했어요. 제가 중국인이라고 하자 중국어 단어 몇 개를 섞어가며 길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는 제가 목적지에 제대로 찾아갈 수 있도록 지하철역까지 데려다 주었죠. 이건 그냥 친절이 아니라 교육이 잘 된 사회의 결과야. 그 학생과 헤어진 후 저는 한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웨이보가 비판했던 한국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경험한 한국은 질서와 배려, 효율성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였죠. 지하철역에서 우연히 한 노부부를 만났어요. 그들은 지하철 노선도를 보며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서툰 영어로 도움을 제안했죠. 그들은 제게 감사하다며 한국어로 뭔가를 알려주려 했어요. 비록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그 순간 저는 무언가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한국을 평가하려고 왔던 것인데 이제는 배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한국을 평가하려던 내가 배우고 있다. 저녁에는 작은 거리 축제를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모여 음식을 나누고 공연을 즐기는 자리였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그 축제에 참여했죠. 처음 보는 외국인인 저에게 사람들은 친절하게 음식을 권하고 공연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어를 거의 모르는 제게 그들은 몸짓과 간단한 영어로 소통하려 노력했어요. 그 과정에서 저는 문화적 차이를 넘어선 인간적 연결을 느꼈습니다. 이건 웨이보의 영상에서는 결코 볼 수 없었던 진짜 한국의 모습이었죠.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지금까지의 경험을 정리해봤어요. 한국에 대한 제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비판하러 왔던 마음은 어느새 존경과 배움의 마음으로 변해 있었죠. 넷째 날, 서울의 주택가를 산책하며 동네 구석구석을 살펴보기로 했어요. 관광지가 아닌 현지인들의 일상이 펼쳐지는 곳에서 진짜 한국을 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걷다가 한 안내문이 눈에 들어왔죠. 무료 건강검진 안내. 공공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 안내문이었어요. 놀라운 건 외국인도 이용 가능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호기심에 보건소 안으로 들어가 봤죠. 무료 검진, 외국인도 가능하다고. 내부는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어요. 자동화된 측정기기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혈압, 체지방, 시력 등을 직접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죠. 안내 직원이 친절하게 다가와 설명을 시작했어요. 외국인도 등록하면 받으실 수 있어요. 직원은 영어로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가 준비되어 있다고 했어요.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죠. 중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복지 시스템이었습니다. 이게 진짜 복지 아닌가? 보건소를 나와 계속 걷다 보니 공원 청소 중인 환경미화원과 마주쳤어요. 나이 지긋한 분이었는데 매우 꼼꼼하게 쓰레기를 줍고 낙엽을 쓸고 있었습니다. 제가 영어로 인사를 건네자 그분은 수줍게 웃으며 간단한 영어로 답해 주셨죠. 대화를 나누며 알게 된 사실은 그분이 자신의 일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깨끗한 거리를 만드는 것이 시민들의 행복과 연결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청소부가 아닌 도시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일원이라는 자부심이 느껴졌죠. 깨끗한 거리에 보람을 느낍니다. 그분의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어떤 직업이든 존중받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 그것이 한국의 숨겨진 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업에 자부심을 가지는 이 모습, 존경스럽다. 오후에는 번화가로 나갔어요. 복잡한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는데 한 배달 오토바이 기사가 눈에 띄었습니다. 바쁜 시간대임에도 그는 정지선에서 확실히 멈추고 보행자들이 모두 건너갈 때까지 기다렸어요. 빨간 신호가 켜진 후에도 마지막 보행자가 안전하게 건널 때까지 출발하지 않았죠. 중국에서는 종종 배달원들이 신호를 무시하고 속도를 내는 모습을 봤는데 이 기사의 행동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배달 시간에 쫓기면서도 안전과 규칙을 우선시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속도보다 배려를 우선하는 문화. 이게 강한 사회다. 이후 어린이집 앞을 지나게 되었어요. 학교 시간이었는지 아이들이 하나둘 나오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건 자원봉사자로 보이는 분들이 횡단보도와 도로 주변에서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고 있다는 거였죠. 그들은 노란 조끼를 입고 작은 깃발을 들고 어린이들의 안전한 귀가를 돕고 있었어요. 저는 잠시 멈춰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누구의 강요도 없이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아이들을 보호하는 이 시스템이 정말 놀라웠어요. 카메라 앞에서의 연출이 아닌 일상 속에 녹아든 문화였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사회를 지키는 사람들. 그게 진짜 한국의 힘이야. 그렇게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모든 영상 자료를 정리했어요. 4일 동안 촬영한 내용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인천공항부터 시작해 지하철, 카페, 도서관, 무인 편의점, 보건소 등 다양한 장소에서의 경험이 담겨 있었죠. 중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어떤 내용으로 편집할지 구상했습니다. 처음 계획은 웨이보처럼 비판적인 시각의 영상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의 제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베이징에 도착하자마자 편집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영상을 다듬었어요. 진실된 내용을 전달하고 싶었죠. 화려한 효과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한국 모습을 담으려 노력했습니다. 편집을 마치고 영상 제목을 고민했어요. 여러 가지 후보를 적어보다가 마침내 결정했습니다. 웨이보 씨, 당신이 틀렸습니다. 한국은 진심이었습니다. 제목만으로도 논란이 될 것을 알았지만 제가 경험한 진실을 전하고 싶었어요. 마지막으로 영상을 검토한 후 업로드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제 팔로워들의 반응만 기다리면 되었죠. 영상은 놀라운 속도로 조회수가 올라갔어요. 1시간 만에 1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댓글도 폭발적으로 달리기 시작했죠. 대부분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어요. 이게 진짜다. 나도 한국 가봤는데 정말 그래. 감동받았다. 편견 없이 보여줘서 고마워. 직접 보고 바뀐 마음, 진심이 느껴진다. 물론 부정적인 댓글도 있었습니다. 웨이보의 팬들은 제가 돈을 받고 좋게 포장한 것이라고 비난했어요. 하지만 그런 댓글보다 제 경험에 공감하는 반응이 훨씬 많았죠. 영상이 화제가 되자 리지에가 연락해왔습니다. 함께 후속 영상을 찍자고 제안했어요. 저는 기쁘게 수락했죠. 다음 날 우리는 카페에서 만나 콜라보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이제 알겠지? 리지의 질문에 저는 진심으로 답했어요. 그래, 난 한국을 몰랐고 지금은 존경하게 됐어. 이 콜라보 영상도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솔직한 대화에 호감을 보였어요. 어떤 팔로워는 자신도 한국에 가보고 싶다는 댓글을 남겼죠. 한 달 후, 제 한국 영상 시리즈는 총 조회수 1000만을 넘어섰습니다. 웨이보의 영상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시청한 거예요. 하지만 제게 중요한 건 조회수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전달했다는 사실이었죠. 틱톡 라이브 방송에서 한 팔로워가 물었어요. 진아오,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뭐야?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답했습니다. 한국은 나에게 단순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의 교훈이었습니다. 직접 경험하기 전에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발전은 화려한 외관이 아닌 사람들의 마음가짐에서 온다는 것을 배웠죠. 많은 팔로워들이 이 말에 공감한다는 반응을 보였어요. 저는 방송을 마무리하며 마지막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젠 제가 한국을 이야기할 자격이 조금은 생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배울 것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편견 없이 진실을 전하는 크리에이터가 되겠습니다. 웨이보는 제 영상에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전하고 싶었던 건 누군가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경험한 진실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진실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마지막 영상에서 저는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했어요. 한국에서 만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제게는 커다란 배움의 순간이었습니다. 질서와 배려, 공동체 의식이 자연스럽게 스며든 사회를 직접 경험하며 진정한 발전이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제가 본 한국은 단순한 기술의 나라가 아니라 사람을 중심에 둔 따뜻한 나라였죠. 이런 소중한 경험을 선물해준 한국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언젠가 꼭 다시 방문하겠습니다. 그때는 더 열린 마음과 배우려는 자세로 찾아가겠어요. 이 마지막 말에 수많은 중국인 팔로워들이 공감의 댓글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한국 시청자들도 중국어와 영어로 감사 인사를 전해왔어요.
작은 여행이 두 나라 사람들 사이에 작은 다리를 놓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콘텐츠 크리에이터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더 성장했음을 느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근 도쿄의 한명문 사립고의 한국 수학여행 이후 학생들이 일본 대사관을 찾아가 충격적인 행동을 벌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아이들을 도와준 교사는 전근 조치까지 당했다고 하죠. 이 사태에 대해 일본 교육청이 강한 조치를 보이자 학생들은 진실을 외면할 수 없다고 외치며 더욱 분노했다고 합니다. 놀라운 건 이 모든 것이 한마디 질문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인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시모토 사오리입니다. 도쿄의 명문 사립고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교사죠. 매일 아침 정돈된 교복을 입은 학생들 앞에 서서 일본의 역사를 설명하는 일이 제 삶의 자부심이었습니다. 특히 메이지 유신 이후 근대화 과정을 가르칠 때면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곤 했어요. 우리 일본이 어떻게 서구 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의 위대함을 전달하고 싶었거든요. 물론 그 질문을 받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수업이었습니다. 칠판에 이토 히로부미의 업적을 적으며 설명하던 중이었죠. 이토 히로부미는 메이지 시대 최초의 총리 대신으로서 헌법 제정과 근대 국가 체제를 확립한 인물입니다. 그는 1909년 하얼빈에서 한국인 테러리스트 안중근에 의해 암살되었죠. 그때였어요. 교실 뒤쪽에서 조용히 손이 올라갔습니다. 우에다 마이였습니다. 평소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던 아이였죠. 선생님, 질문이 있어요. 그래, 마이. 무슨 질문이니? 안중근은 한국에서 독립운동가라고 불린대요. 그런데 저희 수업에서는 왜 테러리스트로 분류가 되는 건가요? 순간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물론 답은 알고 있었습니다. 교과서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하지만 마이의 질문 속에는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어요. 저는 애써 역사적 평가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우리는 공식 교과서에 따라 수업하고 있다고요. 하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마이는 더 질문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이 계속 제 마음에 남았어요. 수업을 마치고 교무실로 돌아오는 길, 가슴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15년간 역사를 가르쳐 왔지만 안중근에 대해 한국의 시각으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죠. 제 책상에 앉아 교과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몇 줄 안 되는 설명뿐이었어요. 그리고 이토 히로부미의 사진 옆에는 작은 글씨로 한국인 테러리스트에 의해 암살됨이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처음으로 학교 도서관의 국제 자료실을 찾았어요. 평소엔 들어갈 일이 없던 곳이었습니다. 외국 서적들이 가득한 서가 사이를 천천히 걸었죠. 우연히 눈에 띈 한 논문집이 있었습니다. 영국 런던 대학교의 동아시아 역사학자가 쓴 일제의 통치와 아시아 민족의 저항이었어요. 호기심에 페이지를 넘기다 안중근이라는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논문은 안중근을 한국 독립운동의 상징적 인물로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재판 기록과 유언까지 상세히 다루고 있었죠. 계속해서 페이지를 넘기며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도서관 창문 너머로 비가 그친 하늘에 별이 보였어요. 책상 위에는 제가 읽던 자료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15년간 가르쳐온 역사의 한 페이지가 이토록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저는 매일 밤 도서관에서 새로운 자료들을 찾아 읽었어요.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점차 제 안에 새로운 감정이 자라났습니다. 영국, 미국, 중국 역사학자들의 논문은 제가 알던 일본의 역사와 달랐죠. 특히 식민지 시대 서술 방식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수업 시간이 두려워졌어요. 교과서를 그대로 가르쳐야 하는데 새롭게 알게 된 사실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특히 위안부 문제를 다룬 수업이 가장 힘들었죠. 교과서에는 단 2줄, 전시 위안 시설이 있었다라는 내용만 있었습니다. 그날 수업에서 위안부 부분을 빠르게 넘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이가 또다시 손을 들었어요.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마이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에 대해 물었습니다. 교실이 조용해졌죠. 모든 학생의 눈이 저를 향했습니다. 제 대답은 조심스러웠어요. 역사적 해석이 다양하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지금의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죠. 마이의 눈에는 실망감이 보였습니다.
교실을 나오며 죄책감이 저를 덮쳤어요. 다음 날 교장실로 호출되었습니다. 학부모로부터 민원이 들어왔다고 했죠. 마이의 부모님이 아닌 다른 학생의 아버지였습니다. 하시모토 선생이 교과서와 다른 내용을 언급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교장은 날카로운 시선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죠. 공식 교육 과정을 충실히 따라주길 바랍니다. 우리 학교는 전통과 명성이 있습니다. 교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저는 작게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속 질문들은 더 커져만 갔습니다. 교무실로 돌아오는 길, 동료 교사 카와무라가 따라왔습니다. 15년 지기 친구였죠. 복도 끝 창가에서 카와무라는 조용히 말했어요. 사오리 선생. 이런 이야기를 꺼내면 교장 선생님도 난처해져요. 모두가 불편해지잖아요. 카와무라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었어요. 영국 학자의 논문, 한국 위안부 할머니의 증언집, 미국 역사가들의 연구, 이 모든 것들이 제 마음에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날 밤 아파트로 돌아와 책상 위에 수십 편의 외국 학술 논문과 한국어 교재를 올려두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쿄의 밤이 깊어갔어요. 저는 차분히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먼저 배워야 한다. 다음 수업을 위한 교과서를 펼쳤지만 더 이상 그 내용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죠. 메모장에 새로운 수업 계획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교과서는 지켜야 했지만 질문을 통해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도록 이끌 수 있을 거예요. 물론 그때는 알지 못했죠. 그 기회가 생각보다 빨리 찾아올 거란 사실을 말입니다. 다음 날 2학기 교사회의 안건으로 인해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안건 중 하나가 3학년 수학여행 최종 결정이었어요. 원래 계획은 싱가포르 해외 문화 탐방이었습니다. 매년 그래왔죠. 최첨단 도시의 놀라운 건축물 견학, 다국적 문화체험, 그리고 센토사 섬에서의 휴양까지 학생들이 가장 기대하는 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교장이 예산 문제를 언급했어요. 올해는 학교 리모델링으로 비용이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수학여행 일정과 비용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죠. 갑자기 제 머릿속에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심장이 더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제안이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모든 교사의 시선이 저를 향했어요. 대안으로 서울은 어떨까요? 비행기로 2시간이면 도착하고 비용도 싱가포르보다 저렴합니다. 무엇보다 교육적 의미가 큽니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교감 선생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하시모토 선생, 학생들을 한국에 보내자는 건가요? 정서적으로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님들도 반대하실 겁니다. 그 말에 가슴이 조여왔지만 저는 전략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최근 학생들이 인터넷으로 접하는 정보 때문에 우리 교과서 내용에 의문을 품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한국에 직접 가서 우리가 배우는 역사가 정확하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잖아요. 아이들이 직접 보고 판단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제 말에 교사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교장은 관심을 보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확실히 그런 문제가 있긴 하지요. 요즘 아이들은 너무 많은 정보에 노출되어 있어서 수학여행 담당 교사 미야자키가 저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비용 면에서도 합리적이고 교육적 효과도 클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현장에서 배우는 것은 중요하니까요. 논쟁은 계속되었지만 결국 타협안이 나왔어요. 제한된 인원으로 한일 관계사 확인 탐방이라는 특별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지원자 대상으로 하고 최대 20명까지만 받기로 했죠. 교장은 마지막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시모토 선생이 전적으로 책임지는 조건입니다. 다음 날 3학년 교실에 공지를 붙였습니다. 반응은 예상했던 것보다 더 거셌어요. 학생들이 공지판 앞에 모여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한국이라고? 진짜 농담 아니야? 뭐 볼 게 있다고 거기를 가? 김치나 먹으러 가자는 거야? 한 남학생은 공지문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시모토 선생은 이상한 나라의 진심인가 봐. 난 절대 안 갈 거야. 다른 여학생은 싱가포르 대신 한국이라니 완전 낚였다 하며 친구들과 키득거렸어요. 처음 며칠간은 신청서가 단 2장뿐이었습니다. 마이는 첫 번째로 신청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역사부 학생들이 신청서를 냈어요. 그리고 의외로 야기료도 참가를 결정했습니다. 평소 무심하던 소년이었는데 이유를 물으니 그냥요
한국 게임이 재밌어서요라고 대답했죠. 일주일 후 신청자가 15명이 되었습니다. 충분한 인원이었어요. 첫 준비 모임에서 저는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번 여행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에요. 세상을 직접 확인하는 수업이에요. 학생들의 표정은 다양했습니다. 호기심, 의심, 무관심. 하지만 저는 가슴속에 다른 목표를 품고 있었어요. 이 여행이 그들에게, 그리고 저에게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요. 준비하면서 밤늦게까지 서울 지도를 펼쳐보고 방문할 장소들을 연구했습니다. 심장이 기대감으로 가득 찼어요. 이후 드디어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디디는 순간 긴장감으로 가슴이 뛰었습니다. 15명의 학생들이 뒤를 따랐어요. 아이들의 표정은 각양각색이었습니다. 대부분은 의심과 불안함이 섞인 모습이었죠. 일본을 떠나기 전 학교에서 받은 반응들이 여전히 마음에 남아 있었어요. 왜 하필 한국에 가나요? 거기서 뭘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들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인천공항은 우리의 예상과 달랐어요. 넓고 밝은 공간, 첨단 시설들이 놀라웠습니다. 학생 료가 입을 벌리고 주변을 둘러보았죠. 선생님, 생각보다 엄청 현대적이네요. 다른 학생들도 조금씩 긴장을 풀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도착 게이트에서 우리를 맞이한 가이드 박지우는 완벽한 일본어로 인사했어요. 하시모토 선생님과 학생 여러분, 서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의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태도에 아이들의 경계심이 눈에 띄게 누그러들었습니다. 버스로 이동하며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모습에 학생들은 조용해졌어요. 고층 빌딩들, 세련된 건물들, 깔끔한 거리. 아이들의 눈에는 호기심이 서서히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미유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선생님, 한국이 이렇게 발전했을 줄 몰랐어요. 첫 목적지는 강남의 현대모터스 쇼룸이었습니다. 가이드의 제안이었어요. 일본 학생들이 관심 가질 만한 곳으로 첫날 일정을 구성했습니다. 미래형 수소차와 전기차 전시관에서 아이들은 서서히 활기를 찾았습니다. 특히 류의 변화가 컸어요. 자동차 마니아였던 그는 기술 설명을 들으며 눈을 빛냈습니다. 선생님, 이건 우리가 배운 이미지랑 달라요. 한국이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을 줄 몰랐어요. 류의 솔직한 감탄에 다른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그들의 선입견이 흔들리는 순간이었어요. 저녁에는 전통 한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불고기와 비빔밥, 다양한 반찬들이 테이블을 채웠어요. 처음엔 낯선 음식에 주저했지만 맛을 본 후엔 대부분 학생들이 맛있게 먹었습니다. 점원들이 간단한 일본어로 인사하고 설명해주는 모습에 아이들은 놀라워했어요. 식사 후 미유가 조용히 제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선생님, 한국인들이 우리를 싫어할 줄 알았는데 모두 친절하네요. 이상해요. 그 말에 가슴이 조여왔어요.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이곳에 왔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버스에서 학생들은 첫날의 경험을 나누며 이야기꽃을 피웠어요. 처음과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이 지나갔고 반짝이는 도시 불빛이 아이들의 눈에도 반사되었습니다. 오늘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내일부터 진짜 역사 탐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더 열릴 수 있을지, 그들이 어떤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첫날의 변화만으로도 작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창밖으로 서울의 맑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의 일정을 생각하니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제가 가장 걱정하던 장소였습니다. 학생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예측할 수 없었죠. 호텔 로비에서 만난 아이들은 어제와 달리 활기찬 모습이었어요. 첫날의 좋은 인상이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버스에 오르며 가이드 박지훈이 오늘의 일정을 설명했어요. 오늘은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을 방문합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의 역사적 장소입니다. 그 말에 버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마이만이 눈을 빛내며 메모장을 준비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불안과 기대가 교차했어요. 이것이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서대문형무소에 도착했을 때 학생들은 무심한 표정으로 내렸습니다. 대부분은 관심 없는 척했어요.
류는 귀에 이어폰을 꽂은 채 건물을 힐끗 쳐다보았고 미유는 친구들과 소근거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관광지를 방문한 것처럼 가볍게 여기는 모습이었죠. 입구에서 한국인 해설사가 합류했어요. 일본어 통역과 함께 형무소의 역사를 설명했습니다. 이곳은 1908년 일제가 지은 감옥으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수감되고 고문받았던 곳입니다. 아이들은 처음엔 무관심한 표정이었어요. 몇몇은 하품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시실로 들어가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좁은 감방, 고문 도구들, 수감자들의 사진과 일기, 특히 일본 헌병대의 공문서와 명령서가 전시된 곳에서 학생들의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그들의 얼굴에 의문이 서서히 드러났어요. 지하 고문실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어두운 조명 아래 재현된 고문 장면과 기록들이 있었어요. 해설사의 차분한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물고문, 전기고문, 손톱 뽑기, 다양한 고문 방법이 있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하루에도 몇십 명이 신문을 받았습니다. 류가 갑자기 얼굴을 찌푸리며 이어폰을 빼고 전시물을 자세히 보기 시작했어요. 미유는 더 이상 웃지 않았고 다른 학생들도 조용해졌습니다. 감정이 없는 듯한 그들의 표정 뒤로 혼란스러움이 깃들기 시작했어요. 유관순 열사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더욱 긴장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가이드의 말이 교실 안을 채웠어요. 당시 그녀는 여러분과 같은 고등학생이었습니다. 만세운동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이곳에서 옥사했습니다. 전시장을 나오며 류가 갑자기 제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런 것들이 정말 있었던 일인가요? 그의 목소리에는 혼란과 불신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사적 기록들이 말해주고 있어. 돌아가는 버스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어요. 웃음소리도 잡담도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는 아이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죠. 무언가를 깊이 생각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버스가 호텔에 도착하기 전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가 보지 않으면 이 이야기는 그냥 잊히고 말 거야. 다음 날, 저는 아침 일찍부터 긴장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만남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독립운동가 김태영 선생의 손자 김윤호 씨와의 대화 시간이었습니다. 처음 일정을 짤 때부터 가장 신경 쓴 부분이었어요. 학생들이 직접 역사의 산증인을 만나는 시간, 그것은 교과서로는 느낄 수 없는 경험이 될 테니까요. 호텔 회의실에는 의자들이 반원 형태로 놓여 있었습니다. 김윤호 씨는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해 있었어요. 60대 중반의 단정한 차림새, 따뜻한 미소를 지닌 분이었습니다. 학생들이 하나둘 들어오는 동안 그는 테이블 위에 오래된 사진첩과 문서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오신 여러분. 김윤호 씨는 유창한 일본어로 인사했습니다. 학생들은 예상치 못한 일본어 인사에 놀란 얼굴이었어요. 저는 도쿄대학에서 유학했습니다. 일본과 한국, 두 나라 모두 제 마음의 고향입니다. 그의 부드러운 시작에 긴장했던 분위기가 조금 누그러들었습니다. 김윤호 씨는 천천히 할아버지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제 할아버지 김태영은 1919년 3.1 만세운동에 참여했다가 체포되어 서대문형 무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3년간 옥살이를 했지요. 그는 조심스럽게 낡은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는 젊은 남자가 학생복을 입고 있었어요. 이것이 할아버지의 학창 시절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건 그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체포 당시 일본 신문 기사입니다. 미유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사진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오래된 신문 기사를 만지려다 멈췄어요. 김윤호 씨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만져도 됩니다. 김윤호 씨는 일본 헌병대 기록 문서들도 보여주었습니다. 체포 이유와 신문 내용, 그리고 재판 과정까지 모두 일본어로 작성된 공식 문서였어요. 학생들은 자신들의 언어로 쓰인 역사적 증거 앞에서 말을 잃었습니다. 특히 료는 집중해서 문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질문했어요. 정말 일본이 그렇게까지 했다는 증거가 있나요? 김윤호 씨는 고요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쿄의 국립문서관에도 있습니다. 단지 여러분이 보지 못했을 뿐이에요. 류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각자의 감정을 숨기지 못했어요. 누군가는 고개를 떨구었고 누군가는 노트를 꺼내 필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윤호 씨는
할아버지의 옥중 일기도 보여주었어요. 할아버지는 일본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싸운 것은 일본 국민이 아니라 제국주의였다고요. 2시간의 대화가 끝나갈 무렵 김윤호 씨는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미래의 주인공입니다. 과거의 아픔을 알게 된 지금 어떤 미래를 만들고 싶나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무언가가 변화하고 있었어요. 헤어질 때 학생들은 모두 정중하게 인사했고 마이는 용기를 내어 김윤호 씨에게 노트를 내밀며 사인을 부탁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아이들은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아픈 역사를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지만 진실을 직면하는 용기가 서서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날 아침, 창문 너머로 서울의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일본 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방문이었어요. 제 심장이 무겁게 뛰었습니다. 이곳이 아이들에게 가장 큰 충격을 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버스에서 내리자 낯선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학생들은 평범한 청동상을 기대했던 것 같아요. 의자에 앉아있는 소녀 동상은 생각보다 작고 소박했습니다. 처음 본 아이들은 별다른 감흥 없이 바라보았어요. 가이드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 소녀는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간 수십만 명의 상징입니다. 지금 생존자는 10명도 되지 않아요. 학생들의 표정이 서서히 변했습니다. 료는 굳은 얼굴로 소녀상을 응시했고 미유는 눈시울을 붉혔어요. 그때 소녀상 앞에 무릎 꿇고 있는 한 일본인 청년이 눈에 띄었습니다. 우리 모두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어요. 가이드가 작은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저분은 스기우라 켄 씨, 서울대 유학생이에요. 저는 용기를 내어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스기우라 켄은 고개를 들어 우리를 바라보았어요.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오셨나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류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왜 여기 있는 거예요? 스기우라 켄은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습니다. 이곳에 오고 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우리 교과서엔 없던 이야기들을 말이죠. 그의 말은 학생들의 마음을 울렸어요. 류는 조용히 소녀상 옆 벤치에 앉았습니다. 주머니에서 작은 메모지를 꺼내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어요. 다가가 보니 그 글씨가 보였습니다. 몰라서 죄송합니다. 돌아가서 전하겠습니다. 다음 날 저는 비행기 창문 너머로 도쿄의 풍경이 가까워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국에서의 4박 5일이 꿈처럼 느껴졌어요. 옆자리에서 자고 있는 학생들을 바라보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들은 출발할 때와 다른 아이들이 되어 돌아가고 있었어요. 도쿄 공항에 도착했을 때 몇몇 학부모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다양했어요. 반갑게 맞이하는 부모도 있었고 차갑게 바라보는 부모도 있었습니다. 한국 방문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가정의 분위기가 느껴졌죠. 다음 날 학교에서는 조용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미유는 쉬는 시간마다 도서관에 가 한국사 관련 책을 찾아 읽기 시작했어요. 료는 교내 신문에 한국 탐방기를 기고하겠다고 신청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경험을 소화하고 있었어요. 교무실에서 동료 교사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몇몇은 호기심 어린 질문을 던졌고 또 다른 몇몇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어요. 카와무라는 조심스레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사오리 선생,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 방문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몇몇 학부모님들이 교장 선생님께 전화했답니다. 가슴이 무거워졌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그날 오후 예상대로 교장실로 호출되었습니다. 교장 책상 위에는 여러 통의 편지가 놓여 있었어요. 모두 항해 내용이었습니다. 하시모토 선생, 수학여행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학생들에게 불필요한 반성 감정을 심어준 것 같은데요. 교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진실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역사는 다양한 시각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을 아이들이 직접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었죠. 긴 침묵 끝에 교장은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전근 명령서였어요. 나가사키 지역의 작은 학교로 발령이 났다고 했습니다. 충격이었지만 예상했던 결과였어요. 다음 학기부터 발령됩니다. 그때까진 수업에만 집중해주세요. 교무실로 돌아오는 길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창밖으로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학생들이 보였어요. 5년간 정들었던 학교를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런데 떠나기 전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마지막 수업을 마치고 교실을 나서려는데 문이 열리고 학생들이 들어왔습니다. 한국 탐방에 참여했던 아이들뿐만 아니라 다른 반 학생들도 있었어요. 마이가 대표로 나서서 작은 노트를 건넸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한국에서 쓴 일기예요. 이건 저희의 진실이에요. 노트를 펼쳐보니 학생들의 솔직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충격, 혼란, 의심, 그리고 서서히 피어난 이해와 성찰까지.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나가사키행 기차에 오르던 날, 플랫폼에는 예상보다 많은 학생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류도 있었어요. 그는 쑥스러운 듯 손을 흔들었습니다.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까지 아이들은 손을 흔들었어요.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아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진실을 아는 사람이 더 많아져야 해. 이건 끝이 아니야. 시작이야. 나가사키로 가는 긴 여정 동안 학생들이 준 노트를 다시 읽었습니다. 류의 글이 특히 눈에 띄었어요. 선생님,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역사를 아는 것은 미래를 위한 일이라는 것을요.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처럼 제 마음속에는 새로운 희망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닌 진정한 시작이었으니까요.